믿기지 않아요. 정말 한국에서의 일이 이렇게까지 현실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점이나 사주 같은 걸 믿으시나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별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의 사연을 듣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유학 중인 안나라고 해요. 저는 현재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폴란드에 있을 때 우연히 읽은 책 한 권 때문이었어요. 그 책은 동아시아 철학과 역사,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과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아시아에 대한 저의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그들의 철학적 사유와 삶의 방식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정신적 교감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반면 동아시아 문화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유교 문화가 여전히 현대 사회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아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깊어졌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지는 전통 문화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 린다를 대학에서 만나게 되었죠. 린다는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처음에 같은 교양 강의에서 만나 동아시아 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강의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차이였는데 린다는 중국 문화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폴란드에서 배운 서양 철학과 그 차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 둘이지만 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학업과 일상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며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자주 나눴죠. 린다는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접한 감정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와의 대화에서 점차 그 감정이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고 저 역시 린다를 통해 중국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유럽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여행을 통해 많은 추억을 쌓았죠. 그리고 이번 여름 방학, 우리는 더 큰 도전으로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제가 책으로만 접했던 지역이었기에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싶었죠. 처음에는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를 고려했지만 어느 날 린다가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린다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특별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하지만 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궁금하긴 해.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린다는 한국에 대해 반한 감정이 남아있긴 했지만 호기심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 제안이 너무나 반가웠고 둘이 함께 한국에 가서 그 문화를 체험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서울, 부산, 제주도를 8박 9일 동안 도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싶었고 린다 역시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보고 싶어 했죠. 저와 린다는 한국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요. 이번 여행의 목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우린 8박 9일 동안 서울, 부산, 제주도를 오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하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한국 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린다와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 린다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었지만 여행을 하며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을 하였고 첫 번째 도착지인 서울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움직였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의 교통편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린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나, 여긴 정말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신기하네. 중국이나 영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질서와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지.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특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도 왠지 자연스럽게 느껴져. 강요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린다는 전통 건축물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지만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과 북촌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보고 생각이 바뀌는 듯했어요. 경복궁의 화려한 지붕과 넓은 궁궐 안을 거닐며 그녀가 말했죠. 사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중국처럼 화려하거나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곳엔 뭔가 다른 매력이 있네. 소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한국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저도 그 말에 공감했어요. 응. 한국은 크기나 화려함보다는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다는 얘기를 책으로 접한 적이 있어.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걸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날 저녁, 우리는 비빔밥을 먹으러 갔어요. 알록달록한 채소와 고기, 매콤한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의 색감은 정말 예뻤어요. 린다는 비빔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대박이야. 이 조합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리고 한국의 김치가 중국과는 달리 이렇게 달달하고 매콤한 음식이었다니 매운 거 잘 못 먹는 나도 중독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한대. 이 매운맛이 기분 좋은 매운맛인 것 같아. 계속 나를 끌어당겨. 린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들을 계속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들이 나오는 건 처음 봐. 한국에서는 음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즐기는 것 같아. 유럽이나 중국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반찬이 나오진 않거든.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린다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점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어요. KTX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한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와, 이 기차 진짜 빠르고 편안하다. 한국도 이렇게 발전된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그렇지? 한국은 특히 교통이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 서울 지하철도 그렇고 버스도 굉장히 효율적이야. 시간도 거의 잘 지키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광안리라는 해수욕장으로 향했어요. 넓게 펼쳐진 해변을 보면서 린다는 여유롭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어. 사실 서울만 생각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해. 저도 광안리를 바라보며 동의했어요. 맞아. 한국은 도시뿐 아니라 자연도 정말 아름다워. 서울만 보고 가면 너무 아쉽지. 그리고 우리는 자갈치 시장으로 갔어요. 린다는 산낙지를 보고 처음엔 주춤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했죠. 산낙지를 먹고 나서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특이한 경험이야. 이런 음식을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다니. 이제는 한국이 꽤나 매력적인 나라로 느껴져. 그렇게 우린 부산에서의 즐거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김해공항을 통해 마지막 여정인 제주도로 향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린다 역시 그 아름다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됐어. 사실 반감이 좀 있었던 게 부끄럽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너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잖아.
나도 이 여행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먹었어요. 린다는 흑돼지의 맛에 반해 연신 리필을 요청했죠. 이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니 나중에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한국 여행을 하면서 린다는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하루를 보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한국 여행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죠. 마지막 날은 특별한 계획 없이 서울을 더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어요. 특히 명동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명동은 한국의 번화가 중 하나로 쇼핑과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던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명동의 활기찬 거리를 걸었어요. 명동의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한국 특유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선 떡볶이, 핫도그, 김밥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 우리를 유혹했죠. 린다는 떡볶이의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이 떡볶이라는 거 맵지만 계속 먹고 싶어. 이게 한국의 매운맛이구나 라고 린다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린다가 이제 한국의 음식까지 완전히 즐기고 있다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참 잘 먹는 것 같아. 나도 너무 매워. 우리는 한국 특유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상점들 사이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어요. 린다는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져 화장품 가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저는 명동에서 파는 기념품들을 살펴보며 한국의 마지막 날을 추억할 준비를 했죠. 그렇게 즐겁게 거리를 걷던 중 우리는 우연히 사주와 타로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가게 앞에는 점괘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작은 입간판에는 사주, 타로, 운세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죠. 린다가 갑자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안나, 우리도 한번 운세를 봐볼까? 한국에서 운세를 본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행의 특별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잖아. 사실 저는 사주나 타로 같은 미신 같은 것을 그리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린다의 제안이 재미있게 들렸어요. 그래, 뭐 어차피 여행도 거의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며 친절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영어에 능통했고 벽에는 여러 가지 운세와 관련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분위기는 약간 신비롭고 조용했어요. 우리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소개를 하고 사주를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먼저 저의 사주를 봤어요. 그녀는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사주 팔자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시작했어요. 올해는 인간관계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구나. 내 주변에서 한 사람이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 상황을 잘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관계는 다시 좋아질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놀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지만 최근 유학 생활에서 느꼈던 약간의 거리감이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린다의 순서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린다의 생년월일을 듣고 나서 갑자기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린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올해 너에게 물이 큰 위험이 될 수 있구나. 물과 관련된 일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 조심하지 않으면 삶과 연관된 큰 사건이 생길 수 있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항상 주의해라. 린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 한국에서 이런 점을 볼 때마다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특히 내가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주의하라는 의미일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하지만 린다는 기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내 운세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기분 나빠. 난 이 나라에 대해 많이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건 정말 불쾌해. 그녀는 결국 가게를 나가버렸고 저는 급히 린다를 따라 나갔어요.
린다, 진정해.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사주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뜻일 거야. 하지만 린다는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나라는 나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돌아가고 싶어. 그렇게 우리는 어색한 기류 속에서 숙소로 돌아왔고 마지막 날 밤을 조용히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여행 마지막 날을 예기치 않게 마무리 짓게 되었죠. 린다는 여전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저는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 여행 후 며칠 동안 린다와 저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느꼈던 어색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명동에서 있었던 일이 린다에게 크게 상처를 남긴 듯했고 저도 그 후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면서 모든 게 엉킨 것만 같았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린다가 다시 마음을 열고 연락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에도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래 답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아직도 그날의 일로 화가 난 건가 싶었어요. 사주집에서의 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린다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내가 좀 더 다정하게 위로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중국에 태풍이 다가온다는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여행 다니며 유튜브로 관광지를 찾아보던 것이 알고리즘이 되었는지 한국의 영상 속에서는 태풍의 경로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죠.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 중국으로 상륙해 거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명동 사주집에서 할머니가 했던 경고가 떠오른 거예요. 올해 물을 조심해야 해. 특히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물과 관련된 일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 경고가 떠오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점괘가 태풍과 연관된 건 아닐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린다의 고향이 중국 남부 해안 쪽에 있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에 혹시 그녀도 이 태풍에 휩쓸린 건 아닌지 불안해졌어요. 저는 바로 린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에 큰 태풍이 왔대. 너희 고향은 괜찮아? 가족들은 안전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불안은 더 커져만 갔죠. 평소 같았으면 적어도 하루 안에는 답장이 왔을 텐데 이번엔 며칠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때는 린다가 단순히 화가 나서 연락을 피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린다의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중국어로 여보세요? 라고 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린다가 아닌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나입니다. 린다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린다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영어로 대답했어요. 린다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린다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린다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린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갔을 때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쳤어요. 그때 홍수가 발생해서 린다가 물에 휩쓸렸어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너무 오래 물에 떠밀려 가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 순간 명동에서 들었던 사주집의 경고가 뇌리를 스쳤어요. 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일이 생길 거라는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였어요. 이게 진짜였던 건가? 그때 사주가 말한 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어요. 사주를 봤던 그날 린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올랐죠. 괜찮을 거야.
그냥 조심만 하면 돼.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가벼웠던가 싶었어요. 그때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녀에게 더 주의하라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린다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어요. 지금 그녀는 많이 위험한 상태인가요? 린다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녀가 꼭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안나도 기도해줘요. 저는 그녀에게 차마 죄송하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저 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할게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보았던 사주가 단순한 재미로 끝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점괘나 운세 같은 것에 대해선 그리 믿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그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그 일을 겪게 되다니요.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한 것만 같았죠. 린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린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그때는 단순한 여행의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했던 사주집에서의 일이 이렇게 제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문득 명동의 사주집에서 들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사주와 운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다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점괘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그동안 사주나 운세를 믿지 않던 제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재미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사주와 운세가 단순한 미신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업, 이사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주를 참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팔자는 한국의 오랜 전통 점술로 사람의 생년월일과 시간을 바탕으로 운명을 풀어내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사주를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처럼 사주를 본 후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주에서 건강을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검진을 받았더니 심각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도 있었고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처럼 사주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사주가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린다의 사건을 통해 저는 사주가 그저 우연의 일치로만 볼 수 없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전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명동에서 들었던 물과 관련된 경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린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주가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는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사주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잖아요. 린다의 사고를 통해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주나 운세의 신비로움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린다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저는 앞으로도 사주를 그저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이 점괘는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신비롭고 대단한 전통이었으며 그 깊이를 알게 된 것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의미를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불가사의와 운명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으니까요. 한국의 사주 문화는 그저 재미를 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전통이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배우는 인문학에서 철학과 문화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게 한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사주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통찰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인간관계를 조심히 하고 앞으로도 한국의 사주를 통해 더 신중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사주에 대해 큰 관심이 없던 저도 묘하게 끌리는데요.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사주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 사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